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점 퇴행하고 만다.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지만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지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여러 논쟁들의 본질, 본류,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 손해상 문제, 그리고 지금은 독도 침탈까지 될 수도 있다는 강제동원, 그리고 역사 왜곡, 수없이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좀 찾아봐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면서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나영 교수님 모시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일 관계의 문제의 본질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영광입니다. 이런 제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맥을 짚지 못하는 문제, 한일 관계의 문제의 뿌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그 당시 식민지배를 받던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헌법 부정이다 이런 이야기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김문수는 왜 일본 국민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좁게 보면 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당시 한반도는 일제에 불법 강점된 상태였고 그리고 일본의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어떤 영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영이라든지 이제 영들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이고 조금 더 넓히면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병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불법 강점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배를 받았으니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고 그리고 일본의 적절한 보호나 혹은 일본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렸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뭐 일본 국적법에 조선인이 일본인도 아니었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국가가 아니었는데 점령하면서 일본 국민의 자격을 줬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의 국민이 되려면 일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으로 참정권 엄청 중요하죠.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우리나라 이제 호적법과 관련된 일부 개정을 하면서 조선쟁이라고 조선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찍으면서 2등 국민 또는 하등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던 게 사실인데 왜 이제 실제로 오키나와보다도 더 밑에 있는 하등 하등 사람이었죠. 혹시라도 그 당시 일본이 실제로 조선인들을 국민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다시 일본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민족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병역법에도 처음에는 적용받지 않았잖아요. 이 조선 사람들에게 총을 쥐어주면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이 될까 봐. 근데 이게 나중에 태평양 전쟁 등으로 계속 전쟁이 격화되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이 젊은 청년들을 강제 동원했던 것이죠. 네. 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이 들어보면 끔찍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했을 텐데 김태호라는 인물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진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일본 들으라고 좋은 말 이렇게 내뱉은 것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김태호 씨의 행보나 글들을 볼 때 솔직히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이분이 다시 이 정치권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그냥 일본 사람이다. 일본에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일본 우익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3년에
한일 정상회담을 도쿄에서 하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도 이 문제가 그 강제동원 문제입니다. 당시에 잘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면서 이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한국의 시민이다 하고 피해자다라고 적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YTN에 나와서 직접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누적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관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의 시각에서 한국을 보고 있고 한국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맞죠? 국적이 국적은 한국인이다. 한국인이죠. 네. 그런데 정신은 일본인이다. 네. 그리고 건강한 일본의 시민이 아니라 과거 군국주의, 제국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니온징이라고요. 박진영 교수는 요즘, 이들이 네. 새로운 종족의 과거형 신니온징. 일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혹은 웨라이트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웨라이트라는 네.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교수님도 우리 일제 식민지 36년의 네. 식민 지배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 살았던 이미 자꾸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강제 공출하고 그리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사는 이런 데서 일본 지배를 받고 그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가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이 느껴왔는데 대체로 이럴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뭐 할아버지가 되든 부모님 세대가 되든. 그런데 김문수, 김태호와 같은 사람에게 그 일제 식민지 36년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친일파로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약탈하는 데 앞장서며 일본의 편을 들고 일본의 자기를 받고 또 은사금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식민 지배를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을 일본이 와서 근대화 시켜줬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고 본인들은 뭐 잘 살 수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식민지인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의 3대 거짓말 우리가 적시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한반도 불법 강점과 침략 전쟁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국군은 사실상 처음부터 부정해 왔고요. 이걸 교묘하게 왜곡하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만 한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류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있죠. 강제동원에는 뭐 징용, 징병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그리고 수탈과 약탈, 방금 말씀하신 사실상 민간인 학살, 우리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뭐 간도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했다든지 또는 간도 지역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다든지 사실상 3.1운동 직후에도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자기네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대 거짓말을 일본은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네, 그 거짓말을 그대로 일본의 극우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한국인에게 이식하고 실제로 그들의 소원을 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주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니까 네, 산발적으로 일부 한 줌 안 되는 세력이 어느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책을 내면서 주장을 했지만 네. 이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권력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조차도 이 문제만큼은 금기시가 됐는데 맞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그랬죠.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의 속성과 관계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우리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자죠. 이 어리석은 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 기회가 열린 것이죠. 이 사람이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김태호 차장이 얘기한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지금 일본의 소원 수리를 들어줌으로써 사실은 한일 동맹 관계를 맺고 그리고 미일 동맹 관계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동맹 관계의 용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한국이 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 정체성을 흔들고 혹은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의 꽃 그런 인권을 향하는 과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훼손함으로써 결국은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떤 분은 드디어 신식민지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닌가. 정말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도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그리고 권한을 가진 국가 운영의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하위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우려이긴 하지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세력이 숨어 있다가 드러내어서 저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위안부 문제 또는 식민지 전쟁 상태에서 어쨌든 끌려갔던 소녀상으로 담겨 있는 우리의 이제 그 정신을 훼손하는 그래서 소녀상 테러 사건을 로고화 시키고 있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맞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야 정말 이거 뭐야 조금 있으면 정말 일장기 걸어놓고 대일본 제국 만세 뭐 덴노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이런 소녀상 테러 사건이 집단적으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부 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한국 사회 일베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권력 중심부에 이런 분들이 있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발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문수 같은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당당하게 나와라라고 호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호명의 과정에서 이제 불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좀 부끄러웠다 혹은 좀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거의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는 움직임이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수요시위 현장 옆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냥 일베 같은 아주 일회성 어떤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볍게 여겼는데 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우현 씨라고 낙성대 연구소에 있고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극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강제동원도 부정하고 성노예제도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 책들을 다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기본연구소라는 극우단체가 있는데 물론 아베하고 연결이 되는 단체죠.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여기서 상도 받아요. 그 상은 최근에 혹시 미쯔비시 교수라고 하는 램지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그분 아시죠? 그분도 최근에 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저는 봤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자, 이분들이 실제 일장기 들고 나왔어요. 일장기를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고 일본군 성노예제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고 그러니까 위안부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그 거짓말을 전파하는 정의원은 해체해야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상징화하고 있는 이 소녀상 흉물이다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더 자신감을 얻어서 전국의 소녀상을 돌아다니면서 테러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 거기에 X자, 빨간 X자 표시를 긋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싫다. 목소리 내지 마라. 입 닥쳐라는 소리죠. 그리고 얼굴이 흉물스럽다라고 하면서 까만 봉지를 씌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본 맥주를 마시고 붓고 자랑스럽게 SNS에 올려요. 이런 짓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또 나서서 뭐 이런저런 비판 성명도 하고 하는 걸 봤지만 조금 전에 자세히 소개해줬던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맞습니다. 소녀상을 테러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 극우가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로부터 정신세계를 물려받은 한국의 일본 극우주의 DNA를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일본도 전전 파시스트들,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을 적절히 처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과거차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냉전 분단 체제 때문에 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최전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쿄 군사 전범 재판에서 전범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네. 물론 A급 전범이 몇 명 사형을 받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책임자인 일본 천황이 면죄부를 받죠. 그리고 그때 기소가 됐던 사람들조차도 샌프란시스코 협정 때 거의 다 사면을 받아서 나와서 심지어 수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아베의 외조부이신 기시 노부스케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장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자민당의 본류는 기본적으로 전쟁 시기의 전범들입니다. 예. 이런 극우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 뭐 혹은 언론,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친일파 청산이 안 됐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 친일파들뿐만 아니라 친일파 조직 혹은 체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는 계속 압력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실제로 족벌 언론, 족벌 그 사학 그리고 경제 재계까지도 상당히 장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영구자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노골적인 역사 부정론절인데 아주 교묘한 역사 수정주의자들도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유아 씨 같은 경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제국주의 혹은 가부장제에 있는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약간 보편화하면서 사건의 본질,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압력하고 있었고 실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을 대중적으로 알릴 행동대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행동대장들은 뭐 뿌리째 친일이라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오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엄마 부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위안부법 폐지, 공동행동 같은 걸 만들어요. 위안부법 폐지란 게 뭐냐면 이제 피해자 보호법 같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림 기업 사업도 있습니다. 기림 사업의 핵심적인 게 이제 8.14 우리 김학순 할머니 첫 번째 증언을 국가가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행동대장으로 앞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일본의 극우의 생각을 그대로 그 주장을 그대로 한국에 발신하면서 한국에서는 한동안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일본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집회 데모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고 해서 일본의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우리 소녀상을 일본에 전시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몰려가서 집회를 하거나 또 그 아까 김병헌 씨라는 분은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을 내서 수요 시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등장하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등장하세요. 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일본어로 또 바로 번역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려요. 뭐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한국에서 집필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출판하면서 바로 일본에도 출판이 됐는데 수십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 그건 돈으로 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일 겁니다. 관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학자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네. 강제병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일본은 지금까지 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침략을 받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국제법으로도 국내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강제병합이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네.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자 또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는 생각합니다. 않겠죠. 하지는 한다고 않겠. 생각합니다.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예. 있는데요. 일단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대신 우리 기업에 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지금 거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승소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네. 돈 낼 돈도 없습니다. 지금 지원재단이. 근데 그 덕분에 그 공을 치하하여 일본이 윤석열을 부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실은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도쿄에서 있었던. 그때 윤석열과 기시다가 서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합니다. 물론 공동 합의서 같은 걸 만들어서 내지는 않아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단 기시다 얘기를 하면 기시다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반도 불법 강전 상태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우리가 지배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왔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윤석열이 우리 입장에서 잘 해결했다라고 치하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이게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이후로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다른 판결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죠. 네, 그게 뭐냐면 1965년 한일 청구협정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전에 있던 법들은 이미 무효다. 이제 already null,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ready라는 null, 그러니까 무효다, already 이미. 자, 요 용어를 넣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1910년,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이전에 일본과 맺었던 그런 협정들은 다 원래 불법적이었으니까 무효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제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합법 강점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불법 강점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받고 이 불법 강점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강제동원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것은 한반도 불법 강점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네. 조금 전에 해석을 전혀 달리하는 네. 우리는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네. 일본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맞습니다. 무효라고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것은 네.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당시엔 이걸 이렇게 문제가 이제 커질 줄 모르고 협상을 일단을 지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일본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끝내버린 것이냐? 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한일협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밑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었죠. 왜냐하면은 일본과 미국이 군사협정을 맺고 안보조약을 맺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맺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전거 바퀴살 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 구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이걸 묶어야 되는데 그 묶기 위해서 사실 한일협정 굉장히 강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한일협정 반대하는 그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도 엄청났고 엄청난 시민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책으로 이 단어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당연히 물러서지 않았고 심지어 일본은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 역청구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그 한반도 내 재산 그것에 대한 청구권을 요청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한국에 친일파들이 많다고 해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착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 올레디라는 단어를 넣었고 이것으로 봉합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윤미향 의원이 있을 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윤미향 전 의원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 시점부터 지금 이사장을 맡아서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면 굳이 단체 이사장 맡을 일이 아닌데 네. 이런저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네. 이제 교수님이 정의기억연대가 여전히 전쟁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로 소중한 단체다라는 이미지를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나영 교수가 정의기억연대를 맡아서 이 정도까지 끌고 왔지. 이나영 교수가 없었으면 과거에 있는 정신대 할머니 모임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태가 난 하루 전날 제가 공식적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장직을 수락한 이유는 이제 유미향 의원이 갑자기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가게 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연구 활동을 이 조그마한 연구실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수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수요일도 나가야 되고 또 제가 힘들 때 또 수요일 나가면 힘도 없고 그리고 현장을 좀 알아야 내가 이 글을 쓰는데도 그 이해 폭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과 연구는 항상 결합돼야 된다. 특히 사회학이나 여성학이나 뭐 정치학이나 현실과 관계되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연구 교육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어떻게 계승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제가 맡았는데 불행히도 그 하루 만에 그 사태가 터지고 사실 저희는 언론에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한 40~50회를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고 온갖 자료를 내고 검찰뿐만 아니라 그때 국회의원들 뭐 그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TF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정부 부처에서도 온갖 감사를 하고 자료를 내라 그러고 사실은 거의 지옥 같은 한 1~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베를린 소녀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가 2020년 9월입니다. 예. 저희가 기소가 됐을 때요. 저희는 아니지만 윤미향 의원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저희가 베를린 소녀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탄압을 받을 때 이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측면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의 갈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가 정대협 30주년이었고 30주년 행사도 다 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그리고 소녀상을 세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가 아카이브도 만들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로서는 굉장히 유일할 거예요. 저희가 아키비스트가 3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고 또 자료를 갖고 계신 개인분들도 많으세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서비스하는 것. 결국 제가 아베 수상이 쓴 그 회고록을 저는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이 역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때부터 저는 이 기록을 어떻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고 베를린 소녀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태리 소녀상까지 저희가 전액 제작비와 운송비를 다 대면서
전 세계의 소녀상을 세우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문제를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왔죠. 과거에는 좋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했는데 윤미향 의원이 이제 억울하게 그렇게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는 마치 이 단체가 부도덕한 행위를 맞습니다. 해왔던 것으로 지목되고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수요 집회도 많았죠. 방해하고 그리고 저를 굉장히 모욕하고 예.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뭐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저희 사무실을 공격하고 사무실 앞에 와서 집회를 계속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메일로도 엄청난 욕설이 담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 참정권 운동을 하거나 운동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운동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제3의 단체가 테러를 한다거나 또는 정말로 담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숭일 그리고 친일적 행각에 대해서 그나마 정의기억연대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진실은 이것입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견뎌왔던 힘은 어떤 겁니까? 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용감했던 피해 생존자들의 네. 역사가 있어요. 피해 생존자들 분들도 다양하십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이 좋다고 생도 없고 옮기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존자들 분들께 중에서 정말 강인하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또 인권 운동가로서 모습을 보이신 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분들이 저는 제 뒤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실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탄압을 받을 때 많은 후원 회원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 4년간 정말 전적으로 시민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을 닫을 뻔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편에서 저희들의 활동을 보시고 새롭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후원 회원들이 2020년 후반에 들어와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라고 격려하시는구나. 심지어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저희 이 사무실 앞에 붙여놓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뜨기질을 하셔가지고 목도리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를 응원하고 그래서 정말 눈물겹도록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후원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5천 명 조금 5천 명 넘는데 매월 정액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정말로 독립운동 하시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돕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이나영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을 좀 알릴 수 있는 계좌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정의기억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에 좀 더 힘을 보태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인지를 좀 알리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후원 계좌가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십시일반으로 이런 단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알려나가도록 힘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런 어려운 지난 몇 년의 과정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질문했을 때 첫 번째는 후원자들의 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진실 그 두 가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진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후원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는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리더가 바로 이나영 교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도 있었고 또 여기에 저희들보다 먼저 이런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6천 명의 5천 명의 후원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나영 교수님의 기여나 역할이 매우 컸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은 지도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와 손을 잡았던 다수의 국민 대중이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어려운 시기를 감사합니다. 거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슈퍼챗을 보내줄 것이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에 정액으로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윤석열 정권 애써 벌이고 있는 이런 뉴라이트의 등장과 그리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매국적 행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똑같다면 그 매국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의기억연대를 반드시 후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그래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적어도 한반도 불법 강점, 이제 식민지 그리고 침략 전쟁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 전쟁을 단순히 미화하는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걸 떠나서 아예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진 정부와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침략 전쟁은 우리만 피해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건강한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도를 넘어서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대구에서 소녀상을 만들고 대구에도 소녀상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몇 년 저희가 전인지 소녀상 모르겠는데 웹페이지도 따로 만들었어요. 예. 전국 지도도 만들고. 제가 거기에 이제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기부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과감하게 기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모아야 될 모금액 중에 일부를 제가 맡겠다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그 일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개인의 열정을 보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너무 훌륭한 연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희생인 이 독도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일부 정치 세력이 정권의 중심에 서서 이 문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를 팔아서 과거를 훼손하려는 이것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물질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그 과거를 팔아먹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헌법의 가치는 사라지며 결국에는 한일강제병합을 합법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지경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오늘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잊고 있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난 교수님 말씀으로 한 번쯤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사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사 교과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를 입수하여 지금 분석을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곧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본문에서 빠진 경우가 많고 그냥 연습 문제로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이승만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하지 않고 이제 그걸 삭제한다든지 지금 한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 역사를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오시면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왜 우리 역사와 이 아시아,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이제 각오와 결심을 하실 수 있으니까 박물관에도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전쟁 성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나의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나의 어머니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이고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언젠가 나의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고 미래는 힘차게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주옥같이 들려오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무겁고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의 정체성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스픽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더 강조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많이 후원해 주시면 그것은 스픽스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